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나는 aliasing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nti-aliasing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aliasing이 뭔지 얘기는 했었지만 다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aliasing을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게 되면 이런 격자 무늬의 이 화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를 갖다 레스터 모니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의 그 선의 모습을 그린다 그랬을 때 이런 곡선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 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습이 예쁜 굴곡의 모습이 아니라 곡선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그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얼굴이 그 좀 그 배경과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끝이 삐죽삐죽하게 나온다든지 또는 이걸 갖다가 확대했을 때는 더더욱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가능하다면 이 노란색 선으로 나온 거하고 가능한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엔티 엘리어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 잡음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화소라고 하는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이 오차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임의로 고르다 보니까 이 그 잡음이라고 하는 모습에 우리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이런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갖다 엔티알리싱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가 슈퍼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제목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어리아 샘플링이다. 그리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라고 해서 DSP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물론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거는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근데 해상도를 무조건 높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픽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 주기억 장치의 공간과 일치되죠. 주기억 장치의 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픽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기억 공간도 늘어나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러다 영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 1대1 대응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 쉽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모니터를 해상도를 높인 모니터를 만드는 것도 또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엔티알리싱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 화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동일 해상도 하면서 해상도를 갖다가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이 엘리아싱이라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 샘플링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했죠.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나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화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아까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 샘플링 하는 위치를 어디다 정하냐 하면, 각 화소의 정중앙을 가지고 이 샘플링을 해보자. 그래서
요게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화소라고 하는 그 정중앙 또는 뭐 정중앙도 좋고 아니면 임의의 위치에서 물체 색을 화소색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중앙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보자라고 했을 적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겠죠. 따라서 지금 선택한 부분이 요 가운데니까 이거,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 그건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안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잠시 살짝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될 테고, 이렇게 그 모습이 결정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윗부분 그 모서리 또는 테두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그 모습이 아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각이 진 모습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인 모습 표현이 좀 문제다라고 하죠. 세부적 모습, 이제 이 표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쉬운 방법은 이와 같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셀 수를 늘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썩 되게 만만치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슈퍼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 화소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슈퍼 샘플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른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포스트 필터링이다라고 불러요. 포스트 필터링에서 슈퍼라고 하는 거는 화소 하나의 영역을 더 잘게 자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게 자른다는 게 하드웨어적인 어떤 영역을 하드웨어로 만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묵시적인 어떤 영역으로 다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소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화소를 묵시적으로 2 곱하기 2 그래서 하나의 화소를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즉 네 개의 이 부분 화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할해서 화소 밝기를 계산한다. 이런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그, 이 화소 하나인데, 여기에 가운데를 하나 샘플링 한다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포인트 샘플링의 대표적인 정중앙에 위치값을 한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윗부분은 백색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빗금친 부분은 진한 갈색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포인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거 백색과 진한 갈색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포인트가 있는 위치, 백색이구나. 그래서 이 픽셀 하나는 다 뭘로 보게 되냐면, 백색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를 이 암묵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 서브 픽셀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 한번 해보자. 2 곱하기 2로 이 묵시적 구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정중앙의 위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갈색 위치고 정중앙의 위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 그 포인트 샘플링을 하자 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백색으로 보게 되죠. 자, 여기는 백색이 된다. 자, 여기도 백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면 진한 이 갈색이 될 테고 이 부분은 백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 평균화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시 만들게 되면 전체 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연한 갈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색에다가 진한 갈색을 갖다가 혼합해가 섞었을 때 나오는 색깔, 그게 연한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4개 서브 픽셀의 평균 모습 또는 평균 화소값을 갖다가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소색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물론 여기에는 색깔뿐만이 아니라 농도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색깔로 모든 걸 대표한다면 이 그 물체 색이 있고 그게 거기다가 얼마가 되냐면 이 4분의 2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배경색이 있죠. 거기에 4분의 2를 곱해준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전체 화소색이 나온다. 하나의 픽셀에서의 색깔이 나온다 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이 묵시적으로 4개로 구분했을 때는 포인트 샘플링에 비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위 얘처럼 2 2로 간다면 이건 4배의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산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니까 특히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림을 나타낸다면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움직임이 아주 둔화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단점은 있겠지만 좀 더 우리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이 실제 모습하고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슈퍼 샘플링의 방식이다. 저는 슈퍼 샘플링의 위치를 항상 그 묵시적으로 나눈 이 서브 픽셀에서 그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정했죠. 임의의 위치다라고 하더라도 뭐 위쪽에서 3분의 2쯤 떨어지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정중앙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를 임의로 막 바꿀 수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터링이다라고 불러요. 지터링. 지터라고 하는 뜻이 뭐 초조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이제 그 전자공학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또는 회로 쪽이나 신호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것도 지터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잡음, 노이즈라고 하는 성격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하여튼 그것도 이 지터링이다라고 본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슈퍼 샘플링이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어떻게 되냐 하면 샘플링의 위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그래서 불규칙한 그 위치에서 이 샘플링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픽셀이 하나 있다라고 픽셀의 이 아랫부분이 갈색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배경이 백색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샘플링의 위치였다. 이제.
자, 근데 이렇게 샘플링 하나로 하는 것이 포인트 샘플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슈퍼 샘플링의 경우는 요걸 갖다가 이 암묵적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는 그 영역을 나누는 거라기보다는 샘플링의 위치를 임의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샘플링의 위치를 4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간에 이와 같이 샘플링의 위치를 불규칙적으로 선택해서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을 보니까 지금 저희 이 초록색의 샘플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백색 부분이 3개, 그 다음에 갈색 부분이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연한 갈색으로 색깔을 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미 골라서 보니까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4개의 샘플링을 했을 때다라고 한다면 연한 갈색 또는 아주 연한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물체 자체가 불규칙한 모습인 경우 아주 이 지터링 방식이 조금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로 써보면 물체 자체가 이 불규칙한 모습일 때 모습인 경우 이 불규칙한 임의의 위치에서 또 선택하죠. 불규칙한 임의의 위치에서 샘플링 하는 것이 더욱 물체에 가깝게 더욱 물체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된다. 자,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 전체적인 경우를 하나 본다면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삼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 실제 화면에서 이 여러 개의 픽셀로 나눠져 있는 레스터 모니터에서 나타날 적에는 이런 삼각형이 이 선이 일직선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7이 되고 요게 7이 되고 또 요게 7이 되고 요게 7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외곽 쪽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 경계선 쪽에서 보게 되면 경계선의 화소색에 이 이 급격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급격한 변화를 이같이 지터링 방식에서 한다면 여기 뭐 픽셀의 수는 제가 지금 세서 하기가 좀 시간 낭비니까 놔두고 여기 요거 골랐고 요거 골랐고 자,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라고 가정해 보자 있죠. 자, 이 부분이 골라졌다라고 한다면 요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다른 색깔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연한 부분이 발생하죠. 경계 부분에서 연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실제 제가 지금 한 게 조금 더 삼각형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모습의 외곽을 갖게 됐죠. 부드러운 모습의 경계선이 된다죠. 경계선이 경계선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식의 방식을 쓰기 위한 것이
슈퍼 샘플링 또는 지터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화소에서 픽셀에서 어떤 경우는 그 흰색이 차지하는 거하고 진한 갈색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포 형태 가지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그냥 몇 군데를 찍어서 보지 말고 실제 면적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에리아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얘기로 뭐냐면 사전 필터링이다 그래서 프리 필터링이다 그러죠. 자, 이거는 화소 밝기를 또는 화소 밝기를 이 그 면적에 비례해서 이 물체 색깔에 해당되는 면적에 비례해서 화소의 색이라든지 또는 이 그 밝기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다라고 해요. 여기 하나의 화소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이렇게 그 어떤 그 물체의 영역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에리아 2번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에리아 1번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하죠. 그래서 에리아 1번과 에리아 2번인데 이 부분은 붉은색이었다 가정하고 에리아 2번은 이 백색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 이건 면적에 대한 거 가지고 보자 이거죠. 저 슈퍼 샘플링의 경우는 이 부분을 이 샘플링 한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터링 샘플링 했을 때 집중적으로 백색 쪽만 제 샘플링이 됐다면 이 픽셀 하나는 백색으로 선택되겠죠. 또는 붉은색 쪽으로만 한 네다섯 번이 다 샘플링이 우연히 됐다라고 한다면 붉은색으로 나오겠고 또 반반씩 나왔다 그러면 이 그 백색과 붉은색을 섞은 그 혼합색 중간 색깔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면적 가지고 보니까 붉은색 부분이 좀 적고 백색 부분이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색깔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홍색 같은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농도가 이 붉은색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농도가 그 밝기가 또는 이 그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갖다가 영역 샘플링이니까 영역에 대한 면적 산출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선의 경우를 보자. 네, 이 수학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은 이 두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스 또는 화면에 나타낼 때는 우리가 굵은 선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선을 굵게 하시오. 뭐 또는 저희 그 테두리의 모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선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데서는 진하게 하던 연하게 하던 면적이나 아니면 제 굵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래픽스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화면에다 띄우는 거고 시각적인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면적과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픽셀로 구성되는 레스터 모니터의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을 나타낼 것이냐 그러죠. 실제 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빨간색으로 되는 그 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색깔을 잘 표현해서 이 그 직선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실제 선 또는 그 면과 화소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죠. 교차하는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화소 밝기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 그 그림이에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냐면 가중치라고 하는 걸 부여하자 그러죠. 가중치 부여에 따라서 이 몇 가지로 이 모습이 결정되는데 하나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어디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중치를 어디다가 위치가 선택된다 하더라도 가중치를 똑같이 하는 동일 가중치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피라미드 방식의 그 가중치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피라미드 가중치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식은 피라미드는 그 밑변이 이제 그 사각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밑이 원으로 되어 있는 원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뿔 가중치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그 접한 부분에서 색깔을 결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 그 동일 가중치 부분에서 한번 보죠. 이거는 영역 내부 모든 곳에 그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자, 만약에 그 물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2차원 어떤 모습에 나타냈을 때 이그 빨간색 부분들에 나타나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 다른 그 픽셀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이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그려서 그런데 이거 지울게요. 다른 색깔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인데, 요 위치에 놓여 있을 적에는, 그 동일한 가중치, 이 부분을 갖다가 백색 부분이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부분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랫부분에 있던, 또는 그 두 개의 픽셀 사이의 경계 부분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 그 두 개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같은 픽셀의 위치에 있는 걸로 해서 가중치를 똑같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동일 가중치를 해서 붉은색으로 이 가중치는 조금 위쪽에 있던 조금 아래쪽에 물체가 있는 걸로 하던 간에 이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돼서 이렇게 동일한 붉은색으로 픽셀이 다 표시가 된다 이거죠. 반면에 이렇게 경계선에 겹쳤을 적에는 이쪽하고 이쪽 하주에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백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은 분홍색으로 두 개의 픽셀이 표현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면적 부분에서 이게 샘플링 하는데 어떻게 가중치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물체 위치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 피라미드 가중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물체가 있는 걸 갖다가 전체 영역을 똑같이 본다면 물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피라미드 영역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니까 실제 지금 물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있다. 그러면 그 픽셀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픽셀에 대한 거를 진한 붉은색으로 하자. 반면에 조금 더 요게 아래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이 가장 정중앙 위에서 봤을 적에 가중치를 가장 크게 하고 조금 더 중앙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나 아래로 갔을 적에는 좀 연한 색깔로 하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물체가. 그때 그 해당되는 물체에 해당되는 픽셀 부분은 약간 연한 붉은색으로 하자. 자, 반면에 이 겹쳐 있는 그 픽셀과 픽셀 사이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냈을 적에는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분홍색을 가지고 칠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색이 된다는 거죠. 농도가 다른 색, 또 백색이 조금 더 가운데 있는 데는 많이 섞인 형태로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픽셀에 해당되는 거의 위치 중에 물체가 그 가중치를 주는데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원뿔에 해당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 가중치에 대한 샘플링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물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뿔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하나의 테두리가 되고 이 원의 그 초점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될 테고 여기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그 가중치 값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인데 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면 가중치가 가장 높겠죠. 따라서 그 정중앙에 있을 경우에 그 픽셀은 붉은색을 가지고 칠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게 정중앙이고 나머지 영역들은 조금 더 외곽에 가기 때문에 이만한 부분들, 여기는 이 백색에 가까운 분홍색에 해당되는 걸로 칠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백색에 가까운 이 분홍색을 가지고 이 그 칠이 되도록 농도 조절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그 물체가 위치가 조금 더 아래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 그 초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점이 되겠죠. 이런 위치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거니까 그 초점에 해당되는 걸로서의 그 위치를로 가중치가 부여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색깔이냐면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그 연한 약간 연한 붉은색이다 하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원칙은 각자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이 약간 진한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왼쪽 하단보다 이 그 약간 진한 거죠. 진한 어떤 이 분홍색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진한 색깔이 하는 그 가중치가 부여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색깔이 되면 어떤 건 이거 완전 붉은색에서 그보다 조금 분홍색이 들어가면 우리 시각적인 효과에서 아, 선이 이 조금 더 직선 형태로
굴곡해지지 않은 형태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게 되면 이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런 형태를 출력하는 이런 게 바로 이 영역 샘플링이다. 그 중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원뿔 가중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 필터링이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상 필터링 방법. 자, 이게 3번. 네, 영상 필터링. 필터링.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걸 갖다가 로우 패스 필터. 이걸 LPF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저요관 통과 필터에 의해 그 화소값을 변경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주파 성분만 걸러내고 고주파 성분은 제거한다는 얘기죠. 저주파 성분만 그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신호가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튀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막 튀었을 때 이게 고주파 신호가 된다.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높겠죠. 초당 이렇게 튀어다니는 게 높은 경우, 물론 이게 하나의 잡음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바꿔주는 거, 이걸 갖다가 저역 통과 필터, 로 패스 필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물체색과 배경색이 만나는 부분에 급격히 변하는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고주파예요. 고주파 신호는 뭐냐면 이 물체색과 그다음에 배경색 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부분에 색이 이거 급격히 변하는 거, 급격히 변하는 거. 이 부분이 뭐냐면 고주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는 방법은 뭐냐 하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해결 방법. 이걸 갖다가 저주파 패스 필터를 만들어서 장비를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필터를 하는 방법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흐릿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블러링이다라고 불러요. 흐릿하게 하게 되면 갑자기 그 테두리에서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 신호를 부분을 흐릿하게 함으로써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흐릿한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의 모습을 하는 걸 갖다가 이 저역 통과 필터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화소별로 가중치를 두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방법은 화소별 가중치를 두는데 그 화소별 가중치 두는 방법이 하나의 화소 주변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평균값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화소가 있는 거에 주변을 봤을 때 이 부분을 하나를 핵심으로 본다면 전체 9개 중에 이쪽의 색깔은 어떻게 되는지, 이쪽의 색깔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9분의 1씩 가중치를 둬서 그거의 평균값을 계산하게 되면 흐릿한 모습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소별 가중치를 또 제하죠. 그래서 화소별 가중치를 제공하는 거죠. 화소별 가중치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컨볼루션이다. 그러죠.
컨볼루션 마스크라고 불러요. 컨볼루션 마스크에 의한 이런 방식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 화면에 그 색깔 가지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 여유가 안 되면 숫자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숫자 값으로 쓸 때 여기에 그 하나의 화소의 이 농도가 117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됐다. 여기 27, 27, 그다음에 117, 117, 117, 117. 그리고 27, 27, 27, 27. 자,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아, 여기 부분에 어떤 경계선에서 그 갑자기 신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고주파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 117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것 갖다가 흐릿하게 만드는 거, 그 블러링이라고 하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수편 이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좌우로 한 칸, 대각선으로 한 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값을 갖다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빨간색에 해당되는 영역 부분은 117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색깔을 갖고 있는 화소 부분이 이 가중치는 9분의 1이고 그게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117에 해당되는 주변에서 27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냐면 가중치는 하나가 9분의 1씩이고 그게 3개다. 자, 이거에 대한 계산하니까 87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그러면 117이라고 하는 값을 쓰지 말고 이걸 좀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중에 117은 그대로 있고 117도 그대로 있고 27, 27, 117, 27, 27, 117, 117, 27, 27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87로 바꾸면 그러니까 117에서 27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조금 줄었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는 방식을 갖다가 바로 이제 그 영상 필터링의 저역 통과 필터링 방식이다 하는 거죠. 하나 더해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17과 27에 그 굉장히 큰 간격이 얻었었는데 이제는 이 노란색 영역으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노란색 영역에서 계산해 보게 되면 117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 그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27이라고 하는 거가 각각의 가중치가 9분의 1이고, 그게 6개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53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57. 자, 57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게 27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57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 놓으면 요 두 개의 87과 57이라고 하는 경계감 많이 저희가 줄었죠. 그러므로 해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부드러운 변화로 보이게 나타내는 이런 방식, 이거 갖다가 이 저역 통과 필터링이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가중치 값을 하나하나 곱셈을 해가지고 찾는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잡음이 생기는 엘리아스라는 그 일종의 잡음,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성격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또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우리 시각적으로 좀 부드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해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배경을 보는데
창문을 넘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우물 안에서 이제 하늘을 봤을 때 모습,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일부만 보는 거죠. 또는 카메라의 뷰파인더라고 해서 우리 이제 눈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제 그 어떤 앞에 모습을 봤을 때, 이 그 그대로 제 그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차원적인 모습을 갖다 2차원 어떤 데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실제 화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뷰파인더 또는 창문에서 나타나는 모습만 딱 잘라서 보여줘야 되는 거. 그걸 갖다 자른다 그래서 클리핑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겠죠. 할 부분이 뭐냐면 2차원에 대한 거. 실제 이제 3차원에 대한데 이 3차원에 대한 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 2차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했고요. 2차원의 관점에서의 그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모습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에 지금 있는데 여기가 벽이에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있다 하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윈도우. 여기가 벽이 있고. 글쎄 밖에 내다보니까 여기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있고 산도 있다라고 했죠. 여기 뭐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찾아서 출력해야 되겠죠. 벽을 빼고 뭐 이런 식이겠고 또는 그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에 이런 이제 그 카메라에 이 눈으로 들여다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걸 갖다가 뷰파인더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커다란 이제 그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 스크린에 일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만 나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 이걸 갖다 이제 그 컴퓨터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산출된 그래서 한 전체 화면이 아니라 이 일부분이다라 해서 파셜 뷰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화면의 일부분만 잘라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방법. 그래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체가 있는 이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좌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에서 출력할 그런 좌표 시스템의 어떤 차이점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로 그 대응시켜 주기 위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실제 그 세상에 있는 좌표 그래서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걸 WCS라고 하는 물체가 이제 그 좌표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보통 날 때 가장 크게 본다면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 보게 되면 X, Y, Z라고 하는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축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 이 지도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구본에 해당되는 거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거를 컴퓨터에 나타냈을 적에는 컴퓨터 화면에 맞는 걸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컴퓨터 시스템에 맞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 Normalized Device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규격된 걸로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만약에 그 모니터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 해상도가 뭐 작은 경우도 있고 해상도가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정규화되어 있는 걸로 나타내겠다. 이걸 디바이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NDCS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단위 면적으로 나타내. 보통 단위 면적을 1 by 1이라고 하는 뭐 단위를 갖다가 뭐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인치가 아니라 그냥 1 by 1이다라고 하는 크기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원점의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실제 그뭐저 음, 위도와 경도일 때는 그린치 천문대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듯이 이와 같이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그 원점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정교화되어 있는 장치에서의 이 좌표 그 원점은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원점은 왼쪽 하단에다가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컴퓨터에서는 왼쪽 상단을 갖다가 원점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화면 실제에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여기 그 쓰는 이 오픈 G라고 하는 도구에서는 중심 좌표가 이제 그 왼쪽 상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하단의 좌표를 원점으로 해서 자, 보통 이걸 원점으로 해서 이 그 물체의 위치를 이 실제 화면으로 나오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핑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수학적인 어떤 이 그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그 중에서 행렬과 관계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다 배우셨죠? 혹시 뭐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구조 시간에 이 행렬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